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에서 해외선물 기초강의를 새롭게 하게 된 함지아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그 해외 선물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기초적인 그 개념을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물 거래와 주식 거래가 어떤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선물 거래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기본 개념을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을 말하다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외 선물 강의 기초 강의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그 많은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학습 목표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선물 거래와 주식 거래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선물 거래랑 주식 거래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물 거래의 목적. 자, 선물 거래의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물 거래가 이제 해칭 용도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선물 거래는 이제 해칭 예시,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거래는 증거검 제도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 선물 거래 증거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물 거래 특징,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선물 거래랑 주식의 차이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물 거래랑 주식의 차이점. 일단은 선물은, 자, 요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자,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써보면 먼저 선자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물 거래를 할 때 선물 거래와 현물 거래, 그러니까 선물 거래는 말 그대로 미래에 이제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품을 통해서 저희가 그 거래를 한다. 네, 그렇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 거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특정 회사의 지분을 저희가 보유함으로써, 그러니까 지분을 저희가 사는 거죠. 지분을 보유하면서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즉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승분만큼 차액을 남기는 거래가 바로 이제 주식 거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한 주를 저희가 산다고 했을 때, 한 주를 5만 원으로 산다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저희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5만 원이 만약에 10만 원이 됐다고 한다면
저희는 수익을 100% 이상 수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식 거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회사의 지분을 직접 투자자가 사는 겁니다. 직접 양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식 거래라고 저희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면 실제로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을.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선물 거래. 선물 거래는 금이나 오일이나 주가 지수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방금 전에 주식 거래를 할 때는 내가 해당 주식을 실제로 소유를 해야지만 거래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소유를 한 상태에서 지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간 상승분만큼 내가 차액을 가져가는 거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선물 거래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물 거래는 일종의 계약 거래입니다. 일종의 계약 거래. 일종의 계약 거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랑 선물 거래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건 무엇이냐면, 주식은 실제로 내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하지만, 선물 거래는 내가 직접 갖고 있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자, 보겠습니다. 자, 선물 거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선물 거래 목적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해칭 용도로 쓰인다. 그 말씀드렸죠. 해칭 용도. 선물 거래의 근본적인 목적은 해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양쪽으로 매수나 매도가 둘 다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에 의한 거래이므로 원래 목적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현물에 대한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일단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설명드릴 수가 있냐면, 방금 전에 뭐라 말씀드렸죠? 주식 거래는 실제로 내가 그 주식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 만큼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다 설명드릴 수 있었는데, 자, 선물 거래는 아까 뭐라 말씀드렸냐면,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칭입니다. 해칭. 여러분들 해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해칭? 리스크를 해치하다라고 할 때 그 해칭이라는 개념인데, 자, 선물 거래는 원래는 현물 거래가 먼저 태어났고, 현물 거래를 하는 와중에 있어서 현물 거래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선물 거래가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선물 거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매수, 매도 둘 다 가능하다. 자, 요거를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밀 농사를 하고 있는 그런 농부를 저희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밀 농사를 하고 있는 농부. 자, 앞으로 풍년이 들어서 밀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면 선물 거래 밀 종목을 매도함으로써 떨어진 만큼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선물 거래의 근본적인 목적, 그게 바로 해칭이라고 말씀드렸죠. 해칭. 자, 해칭인데, 자, 현물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밀 농사를 하고 있는 농부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만약에 내가 밀 농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밀이 굉장히 흉년이 들었다면 밀값이 폭등하겠죠. 그러면 밀 농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밀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밀 농부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풍년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풍년이 들면은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밀 농사를 하고 있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풍년이면 생산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은 떨어지겠죠. 물론 생산량이 많은데 수요까지 같이 많으면, 그죠?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할 테지만, 만약에 수요는 적은데 생산량만 많다고 한다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히 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풍년이 들어서 밀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선물 거래 밀 종목을 매도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밀 종목을 매도를 들어가시면 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밀 종목을 매도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해칭. 처음에는 해칭 용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밀을 가지고 있는데 밀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고 한다면 밀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죠? 내가 수많은 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밀값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밀을 팔음으로써 수익을 가져가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밀을 당장 팔지 못하더라도 밀의 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그죠? 거기에 떨어진 만큼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그러면 밀값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의 밀만큼의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만큼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밀 종목을 매도로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만큼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자, 내가 만약에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굉장히 유능한 그런 펀드 매니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한 200억 정도 굴리는 펀드 매니저라고 한다면, 그죠? 해당 종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특정 종목을.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내가 만약에 100억 이상 가지고 있었다. 그죠? 그러면 그 펀드 매니저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단순히 팔아버려도 상관없지만, 그죠? 일반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상승분만큼의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배당 투자입니다. 그죠? 배당 투자. 배당 투자라든가 아니면 내가 그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영권 확보라든가, 그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했을 때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내가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의 어느 정도의 영향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주식은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액주주라서 상관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쉽게 팔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아니면 뭐 대주주라든가 뭐 그런 이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쉽게 팔지는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빠질 것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최근에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죠? 테슬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그죠? 갑자기 이제 떨어졌었죠. 근데 그런 걸 좀 보여드리는 건데, 그럴 때 갑자기 이변이 생기면서 가격이 떨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을 당장 팔지는 못하더라도 떨어진 만큼 어느 정도 손실을 내가 보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 지수를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매도하게 되면 당연히 일정 부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하지만 주식을 매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하면 상관이 없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굉장히 좀 그 큰 고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1년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단기간에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유지를 하면서, 그죠? 가지고 있는 건 유지를 하면서 일정 부분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주가 지수를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떨어진 만큼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아까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만약에 매도 포지션을 들어갔다면 떨어진 만큼 또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죠? 다 손실을 보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데 거기에 똑같이 매도 포지션을 들어갔다면 떨어진 만큼 어느 정도 수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보전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선물 거래 매도 해증 예시가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에서 공매도 있잖아요. 그 주식에서 공매도가 이제 이런 그 특징을 지닐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선물 거래를 매도를 할 때는 공매도적인 특성도 있지만, 투기적인 특성을 봤을 때는 공매도적인 특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를 들어감으로써 떨어진 만큼의 일정 부분 수익과 손실을, 그죠? 수익과 손실을 어느 정도 에버리징 할 수 있는, 네,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제 해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가 많으니까 차근차근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세요. 분기마다, 그죠? 분기마다 혹은 매달마다 충분한 기름을 비축해 놓아야 되는 항공사. 자, 지금 항공사 굉장히 어렵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자,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죠. 이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항공사인데, 자, 유류비가 올라가면, 그죠? 유류비라고 하는 것은 뭐죠? 기름값이죠. 기름값. 자, 보시면 유류비가 올라가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회사 있죠. 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기름을 계속 이제 비축을 하셔야 됩니다. 비축을 하면서 유류비는 이제 비축을 하면서 어느 정도, 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가 올라가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유류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티켓 값도 올라가겠죠. 그죠? 왜냐하면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죠? 이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부분 고객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름값이 갑자기 막 올라가 버리면, 그죠? 당연히 비행기 값도 올라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출도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손실이므로 기름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오일 종목을 매수해서 어느 정도 해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항공사가 배럴당 30불 정도로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30불 정도 계약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자, 만약에 기름값이 갑자기 만약에 50불이나 60불 갑자기 2배 이상으로 튀어버린다면, 그죠? 2배 이상으로 튀었다고 봤을 때, 그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항공기 가격 갑자기 올려버리면,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고, 굉장히 다른 쪽으로, 그죠? 다른 쪽으로 그 비행기 티켓의 매출 감소가 우려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 저가 항공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 비행기표에 대한 그런 가격을 어느 정도 다운시켜 놓고 고객들을 많이 확보를 하려면, 그죠? 기름값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기름값이 올라간 만큼 내가 만약에 똑같이 가격을 낮춰서 고객들에게 판매하게 된다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일 종목을 매수해서 어느 정도 해칭을 저희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매수 해칭입니다. 그리고 빵을 생산하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빵을 생산하는 회사는 밀값을 최대한 싼 가격에 사서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이거는 맞는 거죠. 그죠? 싼 값에 사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 그런데 밀값이 올라가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므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자, 아까 예시랑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아까 보시면 밀농부 있죠. 밀농부 같은 경우에는 밀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죠? 밀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실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밀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밀가격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떨어질 것을 감안을 해서 밀농부는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을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밀값이 떨어지면 그만큼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빵을 만드는 회사 있죠. 빵 공장. 그죠? 빵 공장이라고 한다면 밀값이 최대한 저렴해야 됩니다. 밀값이 최대한 저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거예요. 아까 밀농부 같은 경우에는 밀값이 최대한 높아야지만 이윤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였죠.
그죠? 그런데 자, 빵을 생산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죠? 밀을 최대한 싸게 사서 가공을 한 다음에 비싸게 빵을 팔아야지만 이윤을 얻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 그러면 밀 농부 같은 경우에는 해칭을 하게 되면 매도 포지션으로서 해칭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빵을 생산하는 빵 공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밀을 싸게 사서 비싸게 빵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밀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득일 겁니다. 그래서 밀값이 올라갈 때는 그죠? 밀값이 올라갈 때면 손해잖아요. 그죠? 빵 공장 입장에서 손해이기 때문에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밀가격이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면 밀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감으로써 어느 정도 리스크를 보전할 수는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값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밀 종목을 매수해서 해칭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의 원래 목적은 해칭이에요. 해칭. 자, 아까 뭐라 말씀드리냐면 선물 거래나 현물 거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현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라든가, 그죠?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현물을 내가 가짐으로써,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내가 그 부동산에 대한 자산이 있어야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차익을 보는 것이고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선물 거래는 이미 현물을 가지고 있는데 현물 가격이 올라가면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을 어느 정도 에버리징, 즉 줄이기 위해서 선물 거래가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 거래는 증거금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다. 자, 증거금이 뭐냐면요. 자, 증거금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 보증금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한 주당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아니면 10만 원이든 내가 그 한 주를 취득을 하려면 실제로 10만 원에 대한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여기 투자하게 되면 10만 원짜리 10주를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선물 거래는 주식과 다르게 증거금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다. 자, 주식은 실제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개념입니다.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을 삼으로써. 근데 선물은 현물처럼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까 선물은 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현물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현물을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가 처음에 도입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약에 대한 개념이다. 계약에 대한 개념이므로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즉 손실이 났을 경우에 지급 불이행했을 때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주식은 보세요. 내가 실제로 특정 지분을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실제로 돈을 내야 됩니다. 그 해당 회사 주식을 사려면. 그래서 해당 회사 주식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선물 거래는 실제로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선물 거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도 있고 오일도 있고 나스닥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금을 사는 건 현물이죠. 하지만 금 선물은 또 다릅니다. 금 선물은 달라요. 그래서 자, 선물 거래는 다르다. 선물 거래는 뭐가 다르냐면 현물은 실제로 내가 소유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선물 거래는 소유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금의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손실이 났을 경우에 실제로 주식 같은 경우에 손실이 나면 털어버리면 되는데 선물은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도 아닌데 그죠? 아닌데 그냥 베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거라는 베팅을 했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아닌데 그죠? 지급 불이행에 대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금 제도가 채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거래소는 일정 부분 증거금을 투자자들로부터 납입을 받는 겁니다. 납입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만약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처분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물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선물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선물이 떨어질 거라고 만약에 예측을 해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손실 날 수 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포지션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일정 부분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갈 수 있게끔 그죠? 그런 증거금, 즉 보증금 형태로서 저희가 예시를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러분들 그 사무실을 얻을 때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근데 여러분들 보증금을 대부분 사무실을 얻을 때 내는 이유가 뭐냐면 보증금을 일정 부분 내고 월세를 내는데 그죠? 만약에 내가 월세를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들어서 월세를 못 낸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못 낸 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금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선물 거래를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손실이 났을 때, 그죠? 손실이 났을 때 내가 만약에 돈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즉 증거금 형태로서 까지는 그런 계약 형태, 그게 바로 이제 선물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종목마다 다른 선물 거래 증거금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선물이나 FX 같은 경우에는 주식처럼 거래가 되진 않습니다. 즉 계약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 방금 전에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선물은. 그죠? 주식을 매매할 때는 계약이라고 따로 얘기하진 않아요. 물론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서로 이제 계약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다. 말 그대로 거래소와 매수자, 그 다음에 매도자의 일정한 계약을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선물 계약들은 선물 거래소에서 정해진 그 스탠다드 사이즈가 있습니다. 평균 계약 사이즈에 의해서 거래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 선물의 계약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00온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게 1온스에는 대략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면 1온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대략 한 현재 시세로서는 대략 한 1,800불 정도, 1,800불, 1,900불 정도 됩니다. 근데 계약 사이즈, 한 계약 사이즈가 100온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죠? 1온스가 대략 한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온스면 2천만 원, 그죠? 100온스면 2억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계약을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2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굴릴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선물 거래 그런 계약의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00온스. 요거는 이제 종목마다 조금은 다른데, 자, 이거를 이제 레버리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레버리지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랑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을 때 한 계약을 거래할 때 현물 100온스를 거래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선물 한 계약을 거래할 때 선물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실제로 내가 선물을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물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물은 실제로 보유하는 거지만 선물은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있어도 내가 일정 부분 매매가 가능하다. 처음에 선물 거래는 해칭 용도로 사용이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현물 100온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금값이 1달러가 변동한다면 100달러가 변동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값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계약당 100온스라고 그랬죠. 한 계약당 100온스. 그러면 한 계약을 내가 매매를 하는 것은 실제로 1달러가 변동한다면 내가 만약에 현물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현물. 자, 현물을 실제로 내가 1온스를 샀어요. 1,200불에 1온스를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1온스가 만약에 1,201불이 된다고 한다면, 그죠? 나는 1달러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겠죠. 왜냐면 1달러가 올라갔으니까.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선물 거래를 통해서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내가
금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갔다고 할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현물은 1200불에서 1달러가 올라가면 1201불이니까 실제로 수익을 보는 건 1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선물은 아까 한 계약당 100온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00배입니다. 100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달러가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1달러를 일단 올라갔어요. 1달러가 올라갔다. 그러면 매수 포지션 들어갔을 때는 수익이 났겠지만 만약에 내가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들어갔다면, 즉 금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반대로는 100달러 정도가 손실을 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내가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시세가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는지 혹은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가격의 손실은 달라질 수 있다. 손실과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물거래 증거금을 채택하는 대신에 자, 한 계약을 거래할 때 현물 100온스, 즉 100배에 해당하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1200불 정도의 매수 포지션을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죠? 실제로는 12만 불이죠. 12만 불. 12만 불만큼의 돈을 굴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마다 다른 선물거래 증거금, 오일이죠. 자, 오일 보시면 크루드 오일이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크루드 오일 많이 거래를 하시는데 한 계약 증거금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400만 원. 자, 그러면 증거금 400만 원을 일단 보증금 형태로 내야 됩니다. 거래소에. 그죠? 내가 4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크루드 오일이 주식이 아니죠. 주식이 아니라 그냥 보증금 형태로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최소한의 조건이죠. 그러면 증거금 4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1000배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금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한 계약당 100온스 정도를 거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레버리지는 100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증거금 400만 원을 입금하고 1000배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움직일 수 있다면 1배럴이 만약에 30불이다 한다면 그죠? 실제로는 1000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오일의 가격이 만약에 한 계약당 만약에 현재 1배럴당 30달러로 가정을 해볼게요. 30달러로 가정을 해보면 실제로 내가 매수 포지션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죠? 매수 포지션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1배럴짜리를 1000배럴을 내가 사는 겁니다. 현물을.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계약을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30배럴짜리 1000배럴을 내가 파는 겁니다. 갖다가. 그죠?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현물과 달리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품이라도 내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선물 거래 장점이 되겠다. 그래서 호가 단위는 0.01이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 틱의 가치는 10달러. 0.01 곱하기 1000불. 이게 바로 이제 한 틱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틱은 최소의 호가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의 호가 단위.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소의 호가 단위가 얼마죠? 뭐 1,200원, 뭐 1,300원, 1,400원, 그죠? 이런 식으로 100원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물론 이제 10원 단위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틱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틱은 선물의 호가의 최소 단위가 바로 이제 틱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수점 맨 끝자리가 되겠다. 이걸 제가 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선물 거래는 종목마다 다 호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호가 단위가 0.0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가당 10달러가 되는 거죠. 10달러. 자, 금 같은 경우에는 호가 단위가 0.01. 이건 마찬가지로 호가당 10달러가 되는 거고요. 이게 다 한 계약 기준입니다. 한 계약 기준. 네, 한 계약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호가 단위가 0.25다. 요거는 호가당 5불. 1포인트당 20달러.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도 배우시겠지만
이제 FX 마진 거래라고 해서 유로 달러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가 단위가 0.00001. 그다음에 파운드 달러 같은 경우에는 호가 단위가 0.00001. 그래서 호가당 1달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호가 단위나 이제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로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당 10달러, 호가당 10달러. 호가 단위가 조금 다르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선물 거래랑 외환 거래 장점 이걸 좀 설명드리면 일단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단 선물 거래는.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다. 선물 거래는. 그다음에 증거금 제도를 통해서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고요.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선물 거래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 시간 같은 경우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 가능하죠. 근데 선물 거래는 24시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3시간이죠. 23시간 정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 매매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금 제도를 통해서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풍부해서 주식과 다르게 호가 체결력이 매우 높아서 그죠? 자, 슬리핏이라든가 그런 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주가가 빠지면 그걸 빨리 이제 내가 팔고 싶잖아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계속 흐르겠죠. 나는 팔고 싶은데 살려고 하는 물량이 없으면 그러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혹은 외환 거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팔 수 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세요. 선물 거래랑 주식 거래의 차이점. 자, 주식 거래는 뭐라 말씀드렸죠? 실제로 내가 해당 회사의 지분을 가져야지만, 그죠? 가져야지만 거래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실제 내가 이거 보유를 해야 돼요.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사야지만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사야지만 팔 수 있는데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내가 금이나 오일이나 나스닥 같은 주가 지수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죠? 거래가 성립이 된다. 왜냐면 주식은 말 그대로 해당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쉐어라는 개념인 거죠. 주라는 개념인데 선물 거래는 계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애초에 탄생 배경이 달라요. 탄생 배경이 다르다.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회사가 그죠? 주식을 발행을 함으로써 투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주식 거래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 만큼 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주식이 처음에 나왔다고 한다면 선물 거래는 그게 아닙니다. 선물 거래는 내가 현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물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가 탄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오일이나 주가지수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선물 거래는 일종의 계약 거래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선물 거래 목적입니다. 선물 거래는 해칭이 목적이다. 처음에 무조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식을 사고 나서 가격이 올라가면 판다. 이런 차익을 남기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선물 거래는 해칭입니다. 해칭. 자, 여러분들 주식을 샀을 때 해당 주식을 샀을 때 그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 말고 그냥 주식과 주식 대 주식으로 해서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위험자산이잖아요. 그죠? 위험자산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주식이 빠지면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해칭이 안 됩니다. 주식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다 빠져버리면 다 같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빠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해칭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다.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매수랑 매도가 둘 다 가능하다. 실제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현물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가 나오는 것이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선물 거래 매도 해증 개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도 해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밀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실을 보는 경우예요. 이건 주식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밀농부 같은 경우에는 밀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현재 가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밀을 팔고 싶겠죠. 근데 만약에 밀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밀농사라고 하는 농부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앉아서. 이거를 재고를 처리한다고 해서 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는 밀 종목을 매도함으로써 밀값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밀이 떨어져도 내가 밀 선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떨어진 만큼 일정 부분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이제 매도 해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 이것도 말씀드렸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주식을 팔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내가 주식이 만약에 떨어질 거 뻔히 알고 있으면 주식을 팔고 있지 못한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식을 팔고 싶으면 언제든 팔 수 있어요. 그죠? 내 의지에 따라서. 왜냐면은 금액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죠? 금액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으면 언제 팔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100억이든 200억이든 500억이든 아니면 뭐 국민연금 같이 굉장히 좀 몇천억 단위로 굴러가는 그런 큰 규모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죠? 내가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기보다는 주식이 떨어질 거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지수의 선물을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재 주식을 팔고 있지 않아도 팔아서 내가 차익을 가져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식을 팔고 있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일정 부분 떨어진 만큼 완충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존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매도 해지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매수 해지 예시는 뭐냐면, 자, 이겁니다. 아까 다시 한번 좀 총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는데,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기름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일정 부분 기름값이 싼 상태에서 고객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름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죠? 고객들을 많이 확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비행값이 올라가니까. 그죠? 여러분들 비행값이 싼 곳이 있고 비싼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똑같은 조건에 싼 곳이 있고 비싼 곳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싼 곳으로 여러분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손실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해서 예상된다면 오일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이 올라간 만큼 일정 부분 수익을 가져가는데 대신에 내가 그죠? 오일이라고 하는 그런 유류비를 어느 정도는 비싸게 사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 해지를 통해서 일정 부분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그게 바로 이제 그 매수 해지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빵을 생산하는 회사죠. 빵을 생산하는 회사는 밀값을 최대한 싸게 사서 빵을 비싸게 팔아야지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밀값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손해겠죠. 아까 제가 밀농부 같은 경우에는 밀값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건데. 그죠? 반대로, 그죠? 빵을 생산하는 회사는 밀값이 굉장히 저렴해야지만 일정 부분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 손실이니까 밀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선물 거래다. 선물 거래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물 거래는 증거금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다. 증거금은 아까 다시 설명드리지만 보증금과 비슷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과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 내가 실제로 선물 거래는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처럼 지분을 팔거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거나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선물 거래를 매도 포지션을 들어갔다고 해서 손실이 났다고 한다면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현물은 그냥 이미 내가 그 자산을 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팔거나 말거나 개인 마음인데, 뭐 수익을 보면은 팔면 되는 거고 손실을 보면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선물 거래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증금 형태다.
보증금 형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대부분 저희가 어떤 월세를 구할 때 일정 부분 보증금을 예치를 해놓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그러니까 월세를 못 내는 상태다. 그러면 보증금에서 일정 부분 까지는 것처럼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내가 기회를 줄게. 일정 부분 돈을 입금해라. 그죠? 입금한 만큼 네가 수익을 보면 되는데 손실을 보면 그만큼 너가 납입한 증거금에서 까겠다. 그게 바로 이제 증거금 제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증거금을 확보를 해서 리스크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불이행했을 경우에 그 위험성을 저희가 해지하기 위해서 거래소는 일정 부분 보증금 형태로, 그죠? 보증금 형태로 이제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마다 다른 선물 거래. 자, 선물은 주식처럼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 거래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죠? 현물을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매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각각의 선물 계약은 선물 거래소에서 정해진 평균 계약 사이즈에 의해서 거래가 된다. 금 계약 사이즈는 100온스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계약을 매매했을 때 현물은 1200불이지만 실제로 선물 거래를 하게 되면 12만 불에 해당하는, 즉 레버리지 100배에 해당하는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굴려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게 바로 이제 선물 거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계약을 거래할 때 100온스를 거래하는 것 같고요. 1달러가 변동한다면 100달러가 변동하는 것 같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지만 수익도 크다.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저희가 하면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한 계약당 400만 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계약의 평균 틱 가치, 그죠? 1000배럴. 그 호가 단위는 1000배럴이다. 1000배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1배럴을 샀을 때 1000배럴만큼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선물 거래의 특징이다. 그리고 증거금을 납입을 함으로써 저희가 그만큼 일정 부분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방향성만 잘 맞춘다고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선물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오일과 금과 나스닥,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호가 단위가 다 이제 서로 다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물 거래, 외환 거래 장점을 설명드리면 24시간 거래 가능하고 증거금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리스크 해치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풍부해서 주식과 다르게 호가 체결량이 매우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 선물 거래랑 주식 거래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선물 거래를 통해 저희가 어떻게 그 수익과 손실을 보고 그 선물 거래의 메리트, 그죠? 선물 거래의 메리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선물 거래는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리스크 해지를 목적으로, 현물 거래를 리스크 해지를 목적으로 탄생이 됐지만 실제로는 주식처럼 굉장히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물 거래를 통해 저희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선물 거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다채로운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